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33차시 민주주의가 발달하다 이 부분에서 김대중 정부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남북 관계 진정과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로 김대중 대통령이 한국인 최초로 노벨상, 노벨 평화상 부문을 수상을 하게 되죠. 네, 근데 이제 그 뒤로 노벨상 한국인 수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이자 마지막 수상이었죠, 노벨상. 그래서 참 이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이제 국격도 올라가고 우리나라 뭐 경제력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적인 역량이 날로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벨상도 앞으로 제2, 제3의 수상자가 나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주인공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신다면 이런 노벨상이라는 영예를 받는 일이 뭐 완전히 불가능한 일은 아니잖아요. 참고로 또 노벨상은 상금이 굉장히 큽니다. 액수가. 제 기억이 정확하다. 아무튼 억대의 상금을 줘요. 꽤 많은 상금을 줘요.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너무 늦어가지고 안 될 것 같고, 여러분은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노무현 정부 이후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기부터 굉장히 최근현대사라고 할 수 있죠? 몇 년 전들의 일이에요. 2000년 이후의 일들이고요.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문재인 정부는 현 정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험을 내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시험 문제에 좀 답지로 만들 수 있다는 거를 미리 말씀드리고요. 노무현 정부는 일단 대북화해 협력 정책을 계승합니다. 즉 김대중 정부를 계승해서 계속 대북화해 협력을 추진을 하고 그 결과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가 돼서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에는 비행기가 아니고 육로로 땅으로 우리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평양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또 김정은 아버지 김정일을 만나게 되죠. 자, 노무현 정부 때는요, 과거사 정리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즉, 과거 역사에서 있었던 특히 정부가 잘못했던 것들, 이런 부끄러운 일들,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당사자들에게 사과를 하고 피해를 보상하고 그들의 권리를 복권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과거사 정리 사업은 교과서 283쪽을 보시면요. 자, 과거사 정리 작업, 노무현 정부 때 이 과거사 정리 작업은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라고 하는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가 만들어져요. 자, 이 위원회는요, 여기 보시면 항일 독립운동가, 민간인 집단 희생, 간첩 조작, 해외 동포 관련 사건, 반민주적, 반인권적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고요. 이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역사적 진실을 밝힙니다. 여기 나온 사진은 6.25 전쟁 때 억울하게 희생된 그런 양민들에 대한 사건을 조사하고 이 결과를 보고하는 그러한 자료 사진입니다. 네, 다시 학습지로 돌아올게요. 선생님 몇 개 필기해 놓은 게 있어요. 자, 이거 필기한 거 좀 적어주세요.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여러분 학습지 내용을 워낙 간략하기 때문에 교과서도 좀 보셔야 돼요. 자,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권위주의 청산 이런 내용도 좀 함께 적어주십시오. 네, 노무현 정부 때는 수도권에 있었던 여러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되고요. 특히 지금 우리가 세종특별자치시 있잖아요. 우리 그 대전에 인접한 그 세종특별자치시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 바로 노무현 정부 때 정책적인 결정 때문입니다. 즉 그때는 이제 그 행정 수도를 이전한다고 해가지고요. 어떠한 수도, 서울의 행정적인 기능들을 세종으로 다 옮기려고 했죠. 물론 지금은 원안보다는 많이 축소가 되었지만 원래 계획에 따르면 미국의 뉴욕과 워싱턴 DC가 그 어떤 수도 기능을 분할하고 있잖아요. 워싱턴 DC가 정치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고 뉴욕이 나머지 뭐 경제, 산업, 문화 등의 중심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행정적인 기능은 세종으로 옮겨가지고 지방의 어떤
활성화, 그리고 지방 분권을 실현하려고 했던 게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자, 그리고 권위주의 청산. 여러 우리 공공기관이라든지 국가가 가지고 있었던 그 권위주의라는 것이 독재 정권, 군부 독재 정권을 거치면서 굉장히 심했어요. 즉 쉽게 말해서 옛날에는 국가기관, 뭐 공무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굉장히 좀 어려운, 또 대학이 좀 두려운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노무현 정부 때 이러한 권위주의가 많이 청산이 됐어요. 자, 이명박 정부로 가볼게요. 이명박 정부는 선거를 통한 두 번째 여야 정권 교체를 이룹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이제 같은 당 출신이죠. 근데 또 한 번 다시 집권당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여야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자, 이명박 정부는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는데요. 자유무역협정 적어주세요. 영어로는 이제 약자로 FTA라고 해요. 자, FTA는 뭐 프리 트레이드 아마 어그리먼트 이런 뜻일 거예요. 자유로운 무역에 대한 협정, 협의 뭐 이런 뜻입니다. 자, 요 자유무역 협정이 이명박 정부 시기에 많이 확대가 돼요. 그래서 이미 2004년에 노무현 정부 때 칠레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 자유무역 협정이 많이 체결이 됐는데 이명박 정부 때도 여러 나라들과 자유로운 무역 협정이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기업 활동 규제가 완화가 돼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에 좀 경제에 있어서 자유, 그리고 친기업적인 그러한 정책을 많이 펼칩니다. 자,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예요.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당선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뭐 별다른 내용은 없네요. 근데 헌정사상 최초로 파면됐다. 자, 요거는 여러분도 어렸을 때 다 경험했던 일이에요. 박근혜 정부의 뭐 이렇게 실책도 있었겠지만 일단 뭐 개인과 관련된 주변에 최순실이라고 기억나시죠? 지금 이름을 최서원으로 개명을 했는데 이제 그 최순실 사태가 계기가 돼서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파면이 됩니다. 파면. 탄핵돼요. 자, 그리고 나서 보궐선거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요. 뭐 지금 현 정부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사 시간에서는 딱히 이렇게 깊이 있게 다루거나 시험 문제를 내진 않습니다. 그냥 이거는 여러분 각자 보세요. 현재 진행형이네요. 자, 283페이지 본문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283페이지 본문 요만큼 문재인 정부 제외하고 요만큼 있죠? 그리고 이 앞에도 마찬가지고 요거 교과서 내용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이번 시험은 꽤 까다롭게 나옵니다. 그래서 교과서도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뭐 안타깝지만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어려우니까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중간고사 성적을 또 많이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자, 그러니까 교과서도 꼭 놓치지 말고 꼼꼼히 보세요. 학습지에 있는 것만 공부했는데 못 푸는 게 너무 많더라. 그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 교과서도 수업 시간에 같이 안 본 것도 여러분 보시면서 좀 중요해 보이는 거, 답지로 만들어질 것 같은 것들은 잘 보셔야 돼요. 자, 오른쪽에 있는 문제를 풀어볼까요? 요건 아까 했죠? 그리고 2번도 아까 했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음, 아, 네. 13반이 혹시 이거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6.29 민주화 선언, 노태우가, 당시 여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가 대신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죠. 그 빈칸은 6.29 민주화 선언. 그래서 전두환이 직접 안 하고 노태우 시켜서 하죠. 자, 대통령 특선제 개헌 수용과 야당 정치인과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에 대한 사면 복권 그리고 언론 자유 등 민주화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이 사람 김대중 대통령이죠. 자, 김대중 대통령 헌정사상 처음으로 선거 통한 정권 교체예요. 자,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기업의 구조조정, 외국자금 유치 등을 통하여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국제통화기금 IMF의 관리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 넘겨서 요 자료는 다 본 거고 네, 문제 바로 풀겠습니다. 자, 시간상 그냥 같이 바로 풀게요. 자, 전두환 대통령은 당시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직선제를 고수하겠다는 사실상 모원 조치 아니다. 직선제가 아니고 현행 헌법은 그때 간선제였죠. 그래서 내가 대통령 간접적으로 뽑는 이 간선제 요거 그냥 고수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현행 헌법을 지킬 거다. 그러니까 직선제 개헌하자는 말 꺼내지 마라. 라고 전두환이 TV 앞에, 카메라 앞에 나와서 국민을 향해서 일종의 겁박을 한 거죠. 야, 헌법 안 바꿀 거니까 자꾸 헌법 바꾸자고 하지 마. 이렇게. 자, 어쨌든 직선제가 아니라 간선제예요. 틀렸어요. 6월 민주항쟁 대통령 직선제 개헌 기본권 보장을 주요 내용을 하는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했다. 자, 이것이 바로 6월 민주항쟁의 결과고 시민의 승리라고 했어요. 이건 맞네요. 자, 2번 6.29 민주화 선언에 대한 거예요. 자, 6.10 국민대회 선언이다. 다르죠. 6.10 국민대회 선언으로 6월 항쟁이 일어났고, 그리고 전두환 정부가 항복한 게 6.29 민주화 선언이죠? 둘은 다른 거고. 당시 여당 대통령 후보에도 전두환이 직접 발표한 게 아니라 자신의 후배자인 노태우를 시켜서 발표했어요. 틀렸네요. 6.29 민주화 선언에 따라 국민의 직접 대통령 선출이 맞네. 직선제 개헌.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 헌법 개정도 이루어져서 이것이 바로 현행 헌법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2021년 대한민국 헌법도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 자, 디귿과 리을이 옳은 거네요. 3번 풀어볼게요. 노태우 정부와 김대중 정부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정부는 김영삼 정부죠. 자, 김영삼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금융실명제도 맞아요. 역사 바로 세우기도 맞고요. 최초 남북정상회담 아니죠. 최초 남북정상회담은 김대중 정부 시절. 각 지방 상황에 맞게 지방자치에 전면 실시한 거 김대중 정부 맞습니다. 외환위기로 국제통화기금 긴급 구제 금융을 지원받았던 것도 김영삼 정부 시절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이 정부는 여소야대 아주 어려운 상황이네요. 민주화 요구의 확대 등으로 어려웠대요. 집권 여당이 민주정의당? 민정당? 이거 전두환이 만든 건데? 야당인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당이 지금 하나, 둘, 셋, 합쳤다. 몇 개 당이? 3개 당이. 3당 합당. 그래서 만들어진 당 이름이 민주자유당, 줄여서 민자당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3당 합당이 이루어졌던 것은 어느 정부 때? 노태우. 자, 그래서 노태우 정부 때 이 3당 합당을 통해서 대통령 후보로 김영삼이 지명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김영삼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서 대통령이 되면서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죠. 3당 합당. 그래서 이 정부의 대통령은 노태우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34차신데요. 오늘은 34차시만 할 거예요. 여기 뭐 사실 내용은 별거 없어요. 자, 이전 차시 진단평가인데요. 대통령 직선제 개헌, 기본권 보장 등 주요 내용을 하는 노태우가 발표한 이것은 무슨 선언? 네, 6.29 선언이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돼서 헌정사상 최초로 여야간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대요. 자, 한국인 최초의 노벨 수상자이기도 한 이 사람은 김대중. 자, 오늘은 6월 민주항쟁 이후 전개된 여러 민주화의 진전과 시민사회의 변화를 볼 건데요. 여기는 사실 한국사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좀 사회교과서에 나올 법한 내용이 많아요. 자, 그래도 시험 문제로 만들어질 수 있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같이 쭉 보겠습니다. 자, 시민운동 민주화. 자, 배경 6월 민주항쟁 이후에 민주화가 진전됐어요. 그러면서 시민단체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 시민단체들의 성격은 적어주세요. 비정부 기구다, NGO다라고 보통 얘기하죠.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이라고 해서 정부에 뭔가 소속되지 않은 그러한 조직들, 기관들을 NGO라고 합니다. 자, 적으셨죠? 자, 이렇게 정부에 소속되지 않은 비정부기구 NGO 시민단체들이 많이 성장했는데요. 여기 내용도 나와 있네요. 정부나 기업과 달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대요. 자, 어떤 단체들이 있고 어떤 활동하는지 볼게요. 자, 시민단체는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사회 문제를 제기한대요. 교과서 284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반크라고 해가지고 우리 학교 동아리도 있는데 사이버 외교 사절단 이 반크는 인터넷상에 전 세계 한국 역사 문화를 알리기 위해 설립됐는데요. 특히 일본의 교과서 왜곡이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 그다음에 독도 독일 표기 등 일본의 과거사 문제 관련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죠. 우리 학생들도 그 반크 동아리 회원들 중심으로 반크 활동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학습지로 돌아올게요. 자, 다양한 영역의 시민운동이 전개되는데요. 이 경제 부분에서 대표적인 시민운동 단체는 바로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자, 빈칸 채워주시고요. 줄여서 경실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경제에 있어서 정의를 실천하는 시민들의 단체예요. 자, 급속한 경제 성장을 겪은 우리 대한민국은 여기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그랬어요. 정경유착, 빈부격차 등등등. 자, 이런 것을 몰아내기 위한 활동이 바로 경실련의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에 정의롭지 못한 측면들 있죠. 그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들. 자, 그리고 참여연대는 뭐냐면요. 참여와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사회 건설 목표로 한 정치 경제 권력의 남용 견제를 고발하는 단체로서 어떻게 보면은 참여연대는 여러분들이 뉴스 보다 보면은 가장 많이 접하는 시민운동 단체 중에 하나일 겁니다. 참여연대. 대표적인 우리 사회의 시민운동 단체죠. 자, 그 다음 환경단체에 가보겠습니다. 자, 환경운동연합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연합단체인데 환경오염 방지 및 지속가능한 사회실현을 목표로 활동하고요. 교과서 284쪽을 보시면 자, 지금 환경 문제는 온 국민들의 사실 관심이죠. 그래서 이렇게 환경운동 단체들이 우리 환경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그 위험 요소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퍼포먼스 같은 것도 많이 해요. 여기 보시면 시화호 방류를 반대하며 퍼포먼스를 벌인 환경운동 단체, 환경운동 활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거 참고만 하시고요. 여성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가부장제 철폐 성찰을 타파, 여성의 주체성과 자율성 확보 등을 중심 과제로 삼았고요. 여성의 인권 보호와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자, 이 결과 김대중 정부 시절에 여성부가 설치가 되었고요. 성매매 금지법도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호주제 폐지가 이루어지는데요. 호주제 폐지, 요거 284페이지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호주제라는 것은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법적으로 민법상 가구를 구성할 때, 가정을 구성할 때 호주, 그 집의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집의 주된 사람. 그거를 예전에는 남성만이 호주를 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즉, 그냥 아버지가 있는 그런 가족 형태만이 정상적인 가족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가 없는 가족, 어머니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 가족, 이런 데는 이 호주제 때문에 민법상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겪고 불이익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남성 위주로 가부장 위주의 가족제도 하에 만들어진 호주제를 폐지하자라고 여성계가 요청을 하고 계속 법적으로 다툼을 해서 결국 호주제 폐지 결정을 얻어냅니다. 그래서 이 환호하는 여성단체 회원들의 모습이에요. 학습지 돌아올게요. 자, 오른쪽에 있는 아이 문제도 바로 풀겠습니다. 여성단체의 활동. 2001년 김대중 정부 때 여성부가 설치되어서 여성 문제 전담하게 됐고요.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성매매 금지법이라는 게 시행됐습니다. 자, 즉, 그 전까지는요, 그 성을 매수한 그런 남성들이 처벌받을 수 있는 법적 그 근거가 부족했던 거죠. 근데 이제 2004년에는 이 성매매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그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실해진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이 성매매라는 것은 존재합니다. 성매매라는 것은 존재해가지고 오히려 되게 음성화되고 막 이렇게 음지에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여성단체에서 이제 여성운동을 하는 그 여성단체가 계속해서 싸우고 노력한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2008년에는 아까 본 것처럼 무슨 제가 폐지가 돼요? 호주제. 호주제가 폐지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사회적 배려도 이루어졌다. 즉,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꼭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자식이 있는 그런 형태의 가족 말고 아버지가 없는 가족도 있을 수 있고 아버지만 있는 가족도 있을 수 있고요. 자식이 없고 부부만 있는 가족도 있을 수 있죠. 자, 이런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사회적 배려도 이 호주제 폐지를 통해 이룰 수 있었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시민의 정치 참여가 확대된다. 선거공영제와 지방자치제가 실시됐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방자치제는 이전에 살펴봤고요. 선거공영제는 뭐냐면 요겁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선거운동은 선거관리기관이 주관하고 선거에 대한 경비는 국가가 지불함으로써 부담을 낮춰 국민의 정치 참여를 국가가 보장하고자 했다. 즉, 어떤 사람이 여러분 같은 사람이 이제 그
피선거권이 생겼어요. 이제 대학교 가고. 근데 여러분이 시의원, 구의원 선거 나가고 싶어. 나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럼 옛날 같으면 돈이 있어야 이러한 선거를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돈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국가가 선거 운동도 하고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선거 공유제 덕분에 예전에는 좀 돈이 있고 경제적으로 좀 부유한 사람들만 선거에 나갔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를 치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자, 정계 과정에서 총선연대라는 게 있어요. 자, 총선연대는 뭐냐면 총선이라는 것은 총선거의 줄임말인데요. 국회의원 선거를 말합니다. 자, 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시민의 어떤 정치 참여와 관련된 시민단체가 만들어졌어요. 자, 다양한 사회단체가 모여서 출범됐고요. 부패행위나 불성실한 의정활동, 뭐야 이거, 오타, 부저격자가 아니라 부적격자죠, 부적격자. 자, 예, 부적격자를 그 정당의 후보로 공천하지 않도록 각 정당에 요구했다. 일반 유권자들에겐 이 부적격자에게 표를 주지 말자라는 낙선운동을 전개했어요. 낙선운동 주치시고 쉽게 말해서 총선연대라는 것은 그러니까 불성실하고 부도덕한 사람이 국회의원 선거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면 낙선, 그 사람 표 주지 말자, 떨어뜨리자라는 운동을 한 단체예요. 교과서 285쪽 국정날개를 볼게요. 총선연대 낙선운동 2000년입니다. 자, 시민의 힘으로 정치를 바꿉시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죠.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낙선이라는 레드카드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끝내자 돈정치, 아웃 부패 인사, 추방 부패 정치, 부패 정치인 청산. 그래서 부패하고 잘못된 부도덕한 후보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 시민의 힘으로 떨어뜨리겠다 이거예요. 낙선시키겠다 이겁니다. 학습지 돌아올게요. 촛불 집회. 자, 촛불 집회는 여러분도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이 촛불 집회가 전국적으로 번졌었죠. 자, 이 촛불 집회는 대한민국의 어떤 시민운동,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어떤 시민의 정치 참여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집회예요. 자, 이 특징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고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건데요. 교과서 285쪽의 쪽날개를 보시면,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때가 언제였죠? 2016년 촛불 집회가 열렸던 광화문 광장의 모습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예술의 전당 앞에 세종대왕 여기 동상 있죠? 그리고 지금 쭉 올라가면, 어디야. 올라가면, 여기가 바로 광화문입니다. 여기가 바로 경복궁이고요. 자, 그리고 저기 지금 안 보이지, 여기 보이나? 여기 보인다, 여기. 청와대 있죠, 청와대. 청와대가 여기 있어요. 자, 이렇게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우고 여기서 이제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친 거죠. 자, 근데 이러한 그 집회는 전 세계의 어떤 놀라움과 찬사를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시위 자체가 폭력 시위가 아니고, 촛불, 촛불을 드는 시위였어요. 그래서 이 촛불로 뭐 불을 지르거나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어둠을 밝히고, 손을 들어서, 촛불을 들어서 구호를 외치고 행진하는 평화적인 시위였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여러 언론들이, 야, 한국인들이 이렇게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전국적으로 수십만 명이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그 흔한 뭐 폭력사고라든지 뭐 폭동 한 번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시위란 자리에 떨어진 쓰레기들을 그 시민들이 직접 다 줍고 가는 이러한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보고 전 세계가 이 촛불 집회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런 거는 뭐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들 있잖아요. 뭐 미국,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끔 TV에서 외신 보도를 보면 뭐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 시위 같은 거 하는 거 보세요. 뭐 다 때려 부수고 뭐 그다음에 뭐 맨날 그 프랑스 시민들 지하철 파업하고 하면 지하철 이용 못 해가지고 막 다 차 끌고 나가고 막 자전거 끌고 나가서 다 엉망이 되고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시위하는 거 보면 진짜 무섭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촛불 집회라는 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시민의식이 얼마나 성숙됐는지 보여주는 형태의 집회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촛불 집회가 2000년대 들어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인권 증진과 복지의 확대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배경. 민주화가 진전되고 국민 기본권이 형성됩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요.
언론 출판 집회 결세의 자유가 확대되고 인신 구속과 정치적 억압은 줄어들었습니다. 자, 인권 증진과 관련돼서 헌법 소원 심판 청구 제도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것은 바로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국민이 직접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사회적인 차별이나 부조리 같은 것을 헌법재판소에 직접 심판을 청구해서 어, 이 헌법재판소에 있는 재판관들이 이것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불합치하는지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시를 들게요. 아, 내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학교에서 이렇게 두발 복장 이렇게 제안하는 게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바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헌법에 비추어서 우리 사회에서 합의를 어느 정도 하는 거죠. 이 헌법재판관들에 의해서 이것은 헌법에 불이치하는 것이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것에 대한 또 시정 조치 같은 것들이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인권을 보호하고 또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인 것이죠. 자, 그다음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이거는 2001년에 만들어졌어요. 국가인권위원회. 이것은 국민인권, 국가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여러 가지 인권 침해 사례라든가 또 인권 문제를 증진시킬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제안들을 하는 그러한 기구입니다. 아, 사실 그 김영란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김영란법. 이 김영란법이라는 게 지금 시행이 돼서 공직자들이 어떤 대가성을 가진 뭐 금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체에 그 받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리고 대가성이 없더라도 그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이제는 받지 못하죠. 네. 이러한 그 김영란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법이에요. 이 법이 없었을 때는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이렇게 선물을 받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도 사실 불편할 때가 있어요. 특히 뭐 아이들이 주는 뭐 조그만한 진짜 조그만한 뭐 과자 먹던 거 선생님 같이 먹어야 하고 나눠주고 이런 거야 괜찮지만 선생님 날이라고 이렇게 뭐 비싼 선물을 준다. 그러면 상당히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학부모들이 주는 선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그런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어졌어요. 우리 사회가 좀 더 투명하고 깨끗해진 거죠. 자, 근데 그러한 김영란법이 만들어진 것도 바로 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만든 겁니다. 당시 국가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사람의 이름이 김영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따서 김영란법이 된 건데, 어쨌든 그런 좋은 일을 하는 곳이에요. 자, 복지제도 확대, 의료보험, 국민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 등등은 우리 국민 생활의 어떤 최소한의 어떤 생활을 보장해주고 우리 국민들의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제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 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치료비가 없어서 죽는 일, 그리고 병원에 가서 한번 치료받으면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는 일,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 병원에 가서 내는 그 진료비는 상당 부분을 이 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뭐 미국 같은 나라는 개인보험 가입 안 된 사람들은 한 번 아프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의료보험 같은 거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돼 있는 편이고요. 국민연금,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런 것들도 뭐 노년층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제도입니다. 자, 오른쪽에 촛불집회네요, 이거.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다. 2000년대 이후 시민들이 이러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했던 집회 형태는 촛불 집회고요. 특징은 평화시위다. 평화시위. 자, 넘기겠습니다. 287페이지 연표 좀 볼까요? 혹시 자료 빠진 거 있나 좀 볼게요. 네. 287페이지만 보면 되겠네요. 285페이지도 봐야겠다. 네. 285페이지 잠깐 보고 올게요. 자, 복지제도의 확충 과정입니다. 자, 연표로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뭐 다 외울 건 없지만 아까 의료보험법, 국민연금, 뭐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런 것들 조금 눈여겨 보시고 정부 시기별로 보면은 뭐 여기까지는 박정희 정부, 그다음에 뭐 여기까지는 전두환, 뭐
여기까지 노태우, 여기는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여기 뭐 이명박 정부 이렇게 되네요. 자, 한번 이렇게 쭉 연표로 정리해 보세요. 자, 그리고 넘겨서 287페이지. 이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민주화의 진전과 우리 사회의 발전 과정을 지금까지 알아보았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 2010년대까지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민주화 발전 과정과 또 주요 사건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80년대, 87년 6.29 민주화 선언이 발표되죠. 88년 서울 올림픽 대회가 개최됩니다. 89년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가 되고요. 1990년에는 소련과 국교가 수립됩니다. 그래서 요거 사진 한번 볼게요. 대통령은 노태우고 여기는 소련의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자, 소련과의 이 국교 수립, 소련이 지금 러시아인데요, 현재. 이것은 바로 우리가 전혀 교류하지 않았던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와 교류를 해가지고 외교 관계까지 맺은 사건으로서 우리 배운 표현 기억나요? 북방 외교? 사회주의 국가들이 주로 우리나라 북쪽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북방 국가와 외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친 게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자, 그다음 오른쪽은 뭐 88 서울올림픽 개막식 때 유명한 장면이죠. 이 굴렁쇠를 굴리면서 등장한 소년. 이 개막식이 되게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인상 깊은 개막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올림픽 개막식 중에서도 지금도 가장 훌륭한 개막식으로 꼽히거든요. 서울올림픽이. 그때 이 장면에서 세계인들이 감탄을 했습니다. 어린 소년 한 명이 이렇게 굴렁쇠를 굴리면서 스타디움으로 나와서 한 바퀴 돌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아름다운 장면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어린이가 커가지고 막 연예인 되려고 한참 나오고 했었는데 잘 안 됐죠. 자, 그리고 1990년대로 가겠습니다. 1990년대에는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 번씩 이런 거 정리할 때 여러분 좋아요. 이렇게 정리용으로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료 금융실명제, 실명제 한자 금융실명제 전면 단행했다 해가지고 김영삼 정부 때 금융실명제 전격 실시하죠. 그때 그 신문기사예요. 자, 신문기사 그 첫 면에 이렇게 크게 나온 거는 이거 시키면서 갑자기 시행됐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놀랐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이거 사진은 뭐냐면 노벨 평화상 수상하는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자,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어쨌든 한국인 최초의 노벨상을 수상을 했고요. 제2의 수상자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꼭 도전해 보셔야 돼요. 자, 2000년대 넘어갈게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쭉 보시고요. 여기서 역사의 한 장면은 제2차 남북 정상회담. 자, 노무현 대통령이 두 번째로 북한 지도자 김정일하고 만나요. 근데 이때는 이제 북한을 비행기로 간 게 아니라 이제 육로로 군사분계선을 직접 넘어서 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은 바로 문재인 정부 때 있었죠. 문재인 정부 때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었죠. 자, 그리고 요 오른쪽은 이제 G20 서울 정상회의라고 해서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세계 그 선진국 20개국이 서울에서 모였어요. 그런 자료들입니다. 자, 나머지는 눈으로 보시고요. 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학습지로 돌아와서 문제 풀고 마치겠습니다. 문제 같이 풀게요. 6월 민주항쟁 이후에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비정부 기구 NGO 시민단체가 성장했다. 맞네요. 촛불 집회 정부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시민이 직접 하는 자발적 집회죠? 틀렸어요. 경실련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생겨난 전경유착, 불공정한 노사관계, 몰아내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자, 경실련 이름이 좀 길었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에요. 맞는 설명이죠. 자, 그 다음 2008년 호주제 폐지, 가족관계 관련법 개정, 다양한 형태 가족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이루어졌어요. 맞아요. 네. 자, 94년에 출범한 이 단체는 참여와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사회 건설, 권력감시, 시민의 정치, 경제, 권리 확대 정책 연구. 자, 참여가 들어가는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있겠죠. 참여연대. 자, 3번 볼게요. 여성운동에서 중심과제로 삼고 있는 거 호주제 찬성? 네, 폐지. 가부장제 철폐 맞아. 부동산 투기? 조장? 에이. 여성의 주체성과 자율성 너무 유치한 문제네요. 4번 니에미얼 4번에 들어갈 내용 직접 써볼게요. 77년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고요.
89년부터는 모든 국민이 동일한 의료보험 서비스를 받게 되었대요. 이거는 우리 배운 것 중에 의료보험이겠네요. 의료보험. 그죠? 77년 의료보험. 요거, 아이고. 여기도 나오죠? 아까 우리 85쪽에 도표 하나 있었어요. 도표. 그 도표 참고하시면 돼요. 왜 안 나오냐? 어디 갔어? 이거 좀 이상하네요. 안 되네. 그냥 넘어갈게요. 네, 의료보험이고요. 의료보험. 자,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해주는 이것은 88년부터 시작되어서 99년 모든 국민에게 적용됐대요. 여러분들 그 부모님도 열심히 아마 넣고 계실 거예요. 국민연금. 그래서 기억은 의료보험, 니은은 국민연금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고생하셨어요.